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정보 감염증이라는 뜻의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횡행하면서 이 신조어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 등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이 직접 낸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이죠.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허용에 대한 홍보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 감염증 정도로 번역되는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합친 말인데 신종 코로나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처벌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SNS에서 떠돌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제주대병원 갈 일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공유한다며 금방 제주대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송됐다고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뉴스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주대병원 관계자에 들었다며 혹여 제주대병원 갈 일이 있으면 위생관리 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톡은 제주도를 여행 다녀간 중국인이 중국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결합하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그럴듯하게 정보 출처까지 적시했지만 확인 결과 제주대병원은 물론 제주도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마치 진짜 정보인 양 SNS에서 횡행하며 필요 없는 파문과 공포만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이런 가짜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병원 확진자 카톡처럼 확진자 이동 경로 등 허위 위치 정보 유포입니다. 제주도 카카오톡 외에도 앞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A보건소에서 의심자가 발견됐다, 경남 B병원에 의심자가 격리 조치됐다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경찰은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같은 공적 조직에 대한 허위 가짜뉴스의 경우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개인 영업장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법 137조에 보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병원이나 약국, 식당, 미용실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더라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때문에 특정 병원에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가짜뉴스는 확진자 신상에 대한 유언비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서울 강남 인근의 호텔, 성형외과, 음식점, 약국, 한강, 그리고 일산 어머니 자택 등 행동 반경이 컸습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텔 등을 언급하며 불륜이다, 아내가 아닌 여자랑 다녀서 몸살기를 숨겼다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아무 여과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 올리는 사람, 유포한 사람 다 처벌이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 둘 다 처벌됩니다. 확진자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알 거 아니에요.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 없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가서 형법 307조 2항에 보면은 이제 비방 목적 없이 허위 사실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의 또 다른 유형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지난 1일 트위터 계정이 영구 폐쇄된 제로해지라는 아이디를 쓰는 금융시장 전문 블로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제로해지는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신종 코로나 배후에는 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중국의 한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계정이 영구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참기름이나 표백제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는다는 식의 아무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더 확산하거나 유발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처벌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그 유튜버 영상이 있으면 회원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면 그거는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닌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를 뿌리는 경우엔 처벌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 기자님한테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면 그거는 처벌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올린 것만 갖고는 처벌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일 인포데믹, 정보 감염증이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으로 사람들이 괴담과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방법이나 치료제 등은 공중보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국민 안전을 저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고발,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홈페이지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요. 그 마스크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편의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 매석 등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식약처가 어제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도 이번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고센터 개설 하루 만에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네요. 마스크 재고가 동났다면서 연락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라고 하는 등 온라인 마켓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엄정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는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매점 매석의 최대 징역 2년, 기획재정부 고시,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법적인 근거는 이제 물가안정법 제7조인데요. 해당 조문에서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적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이를 위반해서 매점 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재부의 고시는 이 물가안정법 조항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점 매석 판매 회피라고 하는데 뭘 얼마나 사재기를 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뭐 매점 매석이 되는 건가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여기서 말하는 매점 매석 행위는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영업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 매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에서는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지자체들도 별도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지난 1일에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형법 제349조에서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 물가안정법 외에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처벌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전형적인 부당이득죄의 예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 궁박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악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동산 알박기와 같은 행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부당이득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부당이득죄를 적용하려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매점 매석을 통한 그 이득을 어디까지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좀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처벌은 처벌이고 식약처 신고 내용처럼 주문을 했는데 뭐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거나 할 때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마스크의 경우에는 그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마스크 대란이 오게 되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은 온라인몰 등을 통해서 결제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당한 경우에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개입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이에 소비자는 업체 측의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가 불응할 경우에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 접수를 받은 소비자원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잘 대처해서 빨리 사태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홍보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지난 1일 부산을 출발해 전국 8도를 일주하는 11박 12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뭐라고 이 추운 겨울날 눈비를 맞으며 사비를 털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고 있는지 오토바이 애호가들을 만나 이들의 진솔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오토바이 카페. 가죽옷과 액세서리, 배지 등으로 한껏 멋을 부린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모여듭니다.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경춘국도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선 나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번호판을 보니 부산과 울산 등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번호판들을 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일 부산에 모여 출발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그 10만 동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만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받더라도 한 몫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투어 순회를 해가지고 각 곳마다 가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부산을 출발해 경남과 경북, 강원도, 경기도, 서울을 거쳐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11박 12일간의 전국 일주 대장정. 대장정 4일차 부산을 출발해 경남, 경북, 강원도를 거쳐서 오는 동안 각 지역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이 새삼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북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경북에 있는 우리 이제 동료들 같은 분들이 70명, 80명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이니까 밥값을 내려고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돈을 좀 더 내가지고 좋은 데 고생한다고 일하고. 팔당대교를 건너 미사리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길. 그런데 동호 회원들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한쪽 길에 세우고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나타난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서울 춘천고속도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계속 차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있을 순 없고 오토바이 서울길이 초행인 이들은 한참 우왕좌왕하다 올림픽대로 쪽으로 진입해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결국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림픽도로 입구에 오토바이 가지 말았고 전용도로 표지가 있어가지고 진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표지를 봤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춘천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올림픽대로 바로 타는데 10여 분쯤 지나 나타난 경찰관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네. 여기로 빠지시면 돼요. 제 아래쪽으로 150m 방향 보시죠. 저 방향 밑으로 빠지면은. 만일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판을 못 보고 그대로 진입했더라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에서도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지만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이 왜 그렇게 안 되는 일인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새삼 은근히 부하도 오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눈이 오면은 그걸 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법을 지켜가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전용도를 놔놓고 못 가라니까 우리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조리한 법을 실제로 우리가 몸소 알리고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의 주요 목적지는 시위의 메카라는 서울 광화문 광장 입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동차 전용 도로를 놔두고 일반 도로로 돌고 돌아 1시간 조금 더 걸려 중구 퇴계로를 거쳐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2루차! 광화문 앞에 눈에 띄는 오토바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가죽 옷을 입은 초로의 라이더들이 현수막을 펼쳐놓고 구호를 외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싶어 쳐다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고 보행자, 자동차 등도 신경 써야 하는 일반 도로보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훨씬 안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전국 모터사이클 클럽 모닝캄 울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현대자동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빅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이런 데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 오토바이도 자동차세 등 낼 건 다 내고 있는데 바퀴 2개라고 도로 이용에 있어 바퀴 4개 달린 자동차에 비해 차별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60세 정년 퇴임 이후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는 박영찬 씨는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나 기름값, 주차난 등 어떤 점을 감안해도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타고 다니니까 정신이 더 맑아지고 아마 치매 이런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차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마 단지일 수 있는. 무조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허용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시범 실시라도 해보고 정말 위험한지 허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건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호소입니다. 만약에 이게 입법화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열어주면 좋겠지만 고속도로를 안 열어주더라도 불편한 전용도로라도 정부에서 열어주가 정말 우리들이 잘못했다. 법 질서를 지켜가지고 대열을 맞춰가 조용하게 또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속도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야 만약에 열어주더라도 우리가 자세가 안 됐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시범 실시라도 해달라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호소에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관련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이들과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성 오토바이 마니아들인데요. 오토바이 자체에 대한 편견도 편견인데 거기다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뭐지 하는 약간은 삐딱한 시선이 있는 것도 분명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언니들, 오토바이는 자신들의 심장이라는 그녀들의 솔직한 오토바이 수다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뭔가 세 보이는 검은색 오토바이 자켓에 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야 할 것 같은 묘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오토바이 헬멧.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3명의 여성 오토바이 마니아가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리세이고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인데 무용을 새로 시작하려고 해가지고 현재 발레 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달려라 은희로 활동 중인 최혜은입니다. 여성과 굉음을 내며 질주한 오토바이. 첫 질문은 왜, 어떤 계기로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지였습니다. 저는 바이크를 탄 지 지금 19년 차가 됐네요. 네. 네, 19년 차가 됐고, 제가 바이크 타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여성 라이더분이 그때 당시 이제 엑시브 125cc를 타고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는 결혼을 지금 이제 기혼인데요.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이제 타는 거를 보고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탄 케이스인데. 처음 오토바이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다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엄청 많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부모님들한테는 아직도 지금 지금 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죽는다. 바이크를 타는 거는 위험하다. 뭐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여성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과 삐딱한 시선도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라고 하면 남자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세계에 여자가 뛰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 반응이 저는 일단 바이크를 타게 안 생겼다. 언니가 도대체 왜 타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안 그래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타는 걸까요? 바이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스피드지만 저는 스피드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조금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컨트롤을 하자. 그리고 매뉴얼 바이크는 조작을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기어 변속. 저는 그런 기어 변속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쁜 풍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의 매력을 얘기하자 라이더들의 표정이 뭔가가 떠올려지는 듯 사뭇 진지해집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엔 바이크로 인해서 제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됐고 또 일단 나가서 달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좀 느끼고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의 모든 미세한 것들이 다 몸으로 전달을 시켜주거든요. 바이크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그 희열을. 저는 오토바이 매력. 네. 그냥 오토바이 매력이라기보다 바이크는 그냥 저한테는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늘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예,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라이더라면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진짜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딘가를 향해서 같이 달린다는 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한테 바이크가 뭐냐고 하면 그냥 저는 제 삶이에요. 네. 네. 살면서 봐왔던 풍경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두 배의 감흥, 몇 배의 감흥으로 오는 거예요. 네. 더 크게. 근데 그걸 정말 바이크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오토바이는 그저 값비싸고 튀어 보이는 취미에서 그치는 게 아닌 살면서 일상생활에도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저는 일상용이랑 투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쿠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일상생활용으로는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 때나 집 근처 아무 때나 빠르게 가가지고 잠깐 세우고 용무 보고 돌아오고. 이제 스쿠터를 하나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쿠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타는데 서울은 스쿠터가 갑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통체증에서 스쿠터를 좀 많이 이렇게 타시면 교통체증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스쿠터를 마치 반려동물처럼 데려왔다, 입양했다고 표현하며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세 사람. 그럼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여러 편견과 차별을 얘기하는 대목에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저희도 소중하게 다루는 바이크들을 주차만 하려고 하면 바이크를 저쪽.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취득세를 내고 모든 나라의 세금들을 내면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입장인데도 바이크는 한 공간에 주차를 잘 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면에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면서 저한테 창문을 열고 오토바이는 차들을 피해 다녀야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저도 이거 끌고 다니고 이거 보험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아저씨 그런 일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그냥 외관상 봤을 때 그냥 딱 여자애고 조그매 보이고 이러니까 더 만만하게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한번 말문이 터지자 자신들이 왜 일부러 도로에서 소음을 내는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만 아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오토바이 시내 주행에 대한 애환을 털어놓습니다. 끼어드는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크랙션을 올렸어요. 근데 안에 있던 운전자가 제가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가 크랙션을 올릴 때까지 저를 못 본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는 운전할 때 옆 차들을 믿지를 않아요. 이 차들이 항상 언제 나를 향해 달려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사각지대나 소리가 이제 저백이다 보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네. 좀 이런 말 써도 되나? 훅가시. 네, 훅가시란 말을 쓰는데 일부러 이렇게 스로틀을 당기는 이유가 저희를 방어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끄러워 뭐 아니면 뭐 쟤네는 소음 방해야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저희의 또 하나의 저희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 일반 시내의 도로 주행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크는 시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자동차하고 같이 부딪히는 경우들. 그러니까 뭐 사거리나 뭐 신호등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외곽만 나가면 사고 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도 거꾸로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토바이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선 정말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이들의 항변이자 하소연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없다라는 것. 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저희가 세금,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와 같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권리를 다른 나라에서는 다 모든 거를 같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바이크. 당연한 권리 주장인 거고
우리도 취등록세와 보험료 정말 비싸게 자동차보다도 더 몇 배 비싼 금액을 내고 도로를 달리는데 세금도 내잖아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제도와 용어 자체가 오토바이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규제를 만들어내고 강화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냥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와 좀 다르다는 편견을 뭔가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오토바이가 여기 왜 들어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끼리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 생각들을 음주운전, 칼치기, 과속 등은 자동차를 잘못 운전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자동차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달리자는 것, 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은 인식이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동차와 바이크와의 서로 간의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만 타시는 분들이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시야를 좀 가져주시고 서로 간에 신경을 좀 써주신다라면 여성 라이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라이더들 아닌 그냥 배달하시는 분들도 안전장구 꼭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동차도 오토바이를 서로 배려하고 오토바이도 자동차를 배려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크 문화가 저희가 바꿔 나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더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법을 좀 안 하고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좋은 인식을 우리 일반 분들에게 보여주시면 고속도로 전용, 해제 이런 것도.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선 법무부 새 대변인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초동 검찰청사에 별도의 법무부 대변인실을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개혁과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공소장 전문 비공개 등 시기가 시기니만큼 오늘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도 공판이 개시돼야 공소장을 공개한다며 공소장 전문 비공개 방침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개소식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엔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법무차관, 심우종 기조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선 사무실을 내주는 집주인격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초동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새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관은 법무부가 과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곳 서초동에도 한번 법무부가 발음을 논한다는 법무부 기자실 이름 의정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런 길을 함께 찾는데 서로 수기를 해보자라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관으로 이름 붙였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검찰개혁 관련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모범 답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민께서 어떤 제도의 취지, 또 그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개혁이 국민 중심의 개혁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개소식을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 개혁이 왜 하필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부터냐는 질문에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했어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시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법무부 회의에서도 예상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가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배려 차원의 걱정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불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무부 훈령이 상위법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는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기준은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는 게 추 장관의 설명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충실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라고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앞서 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 3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동에 온 김에 방금 전에 검찰총장 실에 들렸다가 왔어요. 원래 우리 인정이 그렇잖아요. 어디 마을에 갔으면 그 마을에 또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이죠. 그래서 제가 또 잠깐 들려서 그냥 한담을 나누고 왔는데요. 서로 소통해 나가자. 그리고 오늘 이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그런 분들 공감을 해주셨고. 추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장관의 입인 대변인실을 연 가운데 대법원과 대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간사들이 추 장관과의 오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법조기자단 간사들의 오늘 대변인실 개소식이 끝난 뒤 추 장관과의 오찬을 제안했는데 기자단이 이를 거절한 걸 두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보이콧으로 추 장관 오찬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법조 선임 기자단인 대법원 기자단 MBN 김건웅 간사는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출입 기자단 전체가 아닌 간사들에게만 제안한 오찬에 응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국민 알 권리 제한이라는 취지의 항의 비슷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법조기자단에선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취재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 등 법무부 목소리를 더욱 많이 전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 이번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 정도가 소속된 17,000명 넘는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2019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올해가 12회째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아본 판사들을 상대로 여러 기준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재판을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만큼 전국 모든 법원 판사들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들만 유효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2019년은 1,047명의 판사가 유효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42점으로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은 평균 99.2점을 받은 최유신 서울 서부지법 판사 등 7명입니다.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사건 이해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하위 법관에 선정된 판사들은 그럼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하위 법관의 경우엔 사안이 사안인 만큼 10명 이상 변호사의 평가를 받은 판사들 중에서 선정했는데 평균 18.6건의 평가에 평균 점수는 57.24점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5명이 낙제점을 받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는데 서울변회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 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증인 신문 시 졸다가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 B 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되었는데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냈다.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 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C 법관도 고압적인 말투에 더하여 조정기일의 재판장으로서 조정 조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해오지 않아 원만한 조정 진행이 어려웠다.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 D 법관은 결론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였다. 고압적인 태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 판결문에 쟁점 사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이 법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겁에 질린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앉아있던 피고인을 세우고 또 증인석에 서게 하고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하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입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 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 언행,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 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 기회와 입증 기회의 차단 등이 여전히 법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대다수 판사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겠지만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론과 생사가 달라진다면 사법 신뢰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변회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 전체 평가 결과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는 한편 우수 법관 및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에 대해선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인사권자의 힘이 쏠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오던 사무 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했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법원의 재판사무와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어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을 형사부와 민사부, 영장전담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업무로 그동안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은 법원 재판사무 규칙에 따라 전적으로 법원장의 권한이었습니다.
해당 규칙 제4조 사무분담 1항은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관 줄세우기나 법관 관료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영장 전담이나 형사 합의부 재판장 등의 법원장이 선호하는 특정 경향의 판사가 보임하는 경우 법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규칙 제4조 3항에 각급 법원의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일선 판사들이 사무분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법관 사무분담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 공식화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해 각급 법원의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무분담 규칙 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법관 사무분담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회의가 꾸준히 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관련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발표가 이뤄지고 나면 각급 법원별로 본격적으로 사무분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관 사무분담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기소나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이 몰린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 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강론에선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위상도 높아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회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 삭제 배제 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경우엔 외부 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도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 임명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 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관계 이것의 사실은 이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로 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그 동의를 하고요. 단 이제 그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형해화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정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 간의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흐름을 비판하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인데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삼성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회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늘 기자회견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서 참석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에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지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이 재판부 주문에 호응해 준법 경영 감시 제도를 만들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식으로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일단 모양새는 재판부는 준법 경영 제도 마련 주문을 했고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 경영 감시위원회를 꾸려 정식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결국 서로 짜고 치는 재판부의 이재용 구하기 아니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지적인데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준용해 준법감시위 출범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에 고려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 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 감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준법 감시위를 양형 기준에 적용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아닌 개인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할 수 없고 그나마 사후에 설립한 준법 감시위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몇 년 전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차비 2,400원을 회사에 덜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이 시외버스 운전자는 1심에선 단순 실수라는 버스기사 주장이 받아들여져 복직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은 운송 수입금 횡령 행위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버스기사는 2,400원 횡령했다고 밥줄이 잘렸는데 누구는 수십억 횡령에 수십억을 뇌물로 주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온당하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삼성전자 등 7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준법감시위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 출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룹 외부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내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부회장 양형 사유 면피용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삼성 윤리경영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승마 지원 관련 말 비용 등을 뇌물이나 횡령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해 더 엄격히 판단해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취지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